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야망을 종식시킬 슈퍼 프로젝트. 2. 한국을 자극한 결과. 3. 시진핑의 좌절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중국은 유럽 대륙의 98% 희소토류 시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소토류 시장을 지배하며 시장을 조작하고 조종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희소토류 산업의 자원 개발과 생산에서 중국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비공정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희소토류 독점을 통해 공급원을 통제하고 가격을 부과하며 때로는 다른 국가의 정책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와 조작은 세계 다른 국가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의 희소토류 공급의 제한과 높은 가격은 다른 국가들이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 부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율성의 결여를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희소토류를 국제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여 권력을 표출하고 국제관계를 조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긴장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중국은 전 세계의 희토류 공급을 제한한 제1차 글로벌 희토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희토류 소비 규모는 12만 톤 정도였음에도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2021년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소비 규모는 28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희토류 채굴과 생산은 물론 유통 과정까지 중국의 희토류 장악률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희토류는 스마트폰에서 방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에 쓰이는 필수적인 소재인 만큼 첨단 소재 산업 위주의 선진국들은 중국 외 국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리튬의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전기차에 사용될 희토류인 리튬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리튬 소비량은 현재의 18배, 2050년까지 60배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유럽이 더 다급한 이유는 바로 친환경 정책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을 없애고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발표 때문에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폭증,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 놓여 리튬을 포함한 희토류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죠.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는 리튬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리튬을 공급받겠다고 하며 재료 확보에 전 세계 전기차 업체가 달려들었습니다. 문제는 설사 중국이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발등에 물이 떨어진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인 스웨덴 국영광물 기업 LKAB를 내세워 새로운 광맥 찾기에 나섰습니다. 중국에 대한 자원 안보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와 회원국 정부는 우선 자원 프로젝트에 돌입하였고 이 사업에 덴마크와 아일랜드, 폴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 벨기에, 루마니아 등이 동참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지역의 주민 반발과 생산성 문제로 채굴 사업은 2년 동안 첫 삽도 못 뜨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희토류 채취 과정에서 나오는 공해물질과 환경 파괴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희토류 광산이 정든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파괴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환경단체 역시 희토류 광산은 취수장 근처의 수자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산 개발 회사들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갱도를 파는 대신 지표를 깎아내 채굴하는 등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반대 측 입장이 워낙 강경한 데다 과학자들 역시 이들의 편에 섰기 때문에 여론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희토류를 얻기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배터리에 들어갈 광물을 캐는 것보다 이미 사용된 배터리에 들어간 광물을 회수, 재활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많은 국가에서 폐배터리 확보 및 재활용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재활용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2024년 7천억 원,
2025년에는 3조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리튬의 수요는 계속 늘어 2050년 이후에는 65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이제 각종 공해물질 걱정 없이 재활용만 잘하면 순도 높은 자원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한국 기업들도 뛰어드는 이 사업에 세계 희토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까지 끼어들어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희토류 채취를 위해서 환경 파괴와 주민 반발 등 많은 부분 희생을 감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세계의 희토류 공장을 포기 못한 이유는 독점적인 지위 때문입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을 인용하여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60%와 가공의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채굴한 희토류마저 가공해 수출하고 있어 실제 점유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EU에서 소비되는 희토류의 98%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어 사실상 희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이 관장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희토류를 무기로 삼아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가지려는 중국 입장에서는 희토류 재활용 사업 역시 자신들이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하는 산업이 활발하다면 중국 희토류 패권이 약해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은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은 리튬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둥성 포산에 회대 238억 위안 한화 4조 원을 투자해 신재료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글로벌 10위권의 배터리 기업 9호센, 구요시엔 역시 연 50GWh 용량, 연간 생산량 110억 위안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에 나섰습니다. 노동집약형 산업이라는 점 역시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많은 노동자와 자원을 동원한다면 중국은 폐배터리 사업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더해 유럽 시장까지도 넘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강경한 태도인 미국과 달리 자원이 종속되어 있는 유럽은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중국은 이를 이용 폐배터리 사업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눈여겨본 곳은 바로 폴란드인데요. 유럽 시장에서 폴란드는 전기차 산업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악재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전기차 배터리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볼 만큼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폴란드의 국가 핵심 사업입니다. 폴란드가 유럽 꿀지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임을 이용 폐배터리를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산업에 중국의 돈과 기술력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폴란드는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무시무시한 장악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겠지만 따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폴란드가 손을 잡은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폐배터리 사업이 급해진 폴란드가 손을 먼저 내밀며 협력을 요청한 것이죠. 폴란드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확대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대표 재활용 기업은 엘리멘탈 스트래티직 금속 DSM-과 레어메탈, 레어메텔즈 사인데요. ESM의 경우 유럽 공통 중요 프로젝트 IPCI에 참여해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연구를 위해 3억 3,200만 즈워티를 지원받았고 레어메탈 역시 폴란드 바우브지흐 경제특구의 지원을 받아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문제는 폴란드 재활용 사업은 초기 단계로 실제 의미 있는 단계의 기술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상당 시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폐배터리 재사용에 있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며 실제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광물 추출에서도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아연 제련 업체인 고려아연의 경우 사업 확장을 위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 회사 GM과 함께 미국의 폐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폐배터리를 파분쇄한 블랙매스 중간 가공품을 테스트 중이며 올해 상반기 양산화를 마친 이후 미국 공장에서 바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차 전지 양극 화물질 생산업체 LNF 역시 미국 업체와 손을 잡고 조인트 벤처 회사를 설립하며 해외 진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업체인데요. 폴란드의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PLC를 준공했습니다. 중간 가공품 블랙매스를 생성하고 이를 추출하는 포스코 HY 클린메탈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당연히 폴란드는 한국 정부와 이들 기업에 손을 내밀고 폐배터리 사업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공장 준공식에는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친환경 미래 소재 팀장,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야누스 지아르스키 시장, 파베우 피렉 시장,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GS 에너지, 성일 하이텍 등 고객사 및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유병옥 포스코 홀딩스 친환경 미래 소재 팀장은 리사이클링 사업은 친환경 배터리, 선순환 경제의 중심축이자 포스코 그룹이 추진하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핵심이라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동시에 2차 전지 소재 원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폴란드를 주목한 것은 폴란드의 적극적인 구애 덕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국을 대신해 안정적으로 폐배터리 활용에 성과를 보이는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선정, 확실한 지원을 한 것이죠. 이미 여러 차례 한국과 손을 잡고 사업을 벌인 폴란드는 한국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대규모 무기 요청에도 이른 시일 안에 납기를 마친 것에 대통령은 물론이고 군사 관계자까지 감탄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한국인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덕분에 폐배터리 사업에서도 주요 파트너인 폴란드와 한국은 쾌조의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역시 폴란드 공장을 발판 삼아 폐배터리 가공으로 생기는 원자재뿐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유럽 수출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외세의 침입이라는 역사적 공통점 외에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눈앞에 두고 합심한 형제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해로 이어진 두 국가가 만들어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벌써 기대되는데요. 당장 눈앞의 금전적 이득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중국의 히토류 패권에 제동을 걸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19년 51만 대였던 인도에서의 차 판매량은 지난해 81만 대까지 3년 새 59% 늘었지만 반면 같은 기간 중국 판매량은 91만 대에서 34만 대로 63% 줄었습니다. 여러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대중국 수출은 흑자는커녕 수출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한국 수출 전선에 문제가 많다, 위기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탈중국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을 잃으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부터가 아닌 사드 배치 이후 한국 기업들 중 일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표적으로 찍힌 한국 기업들의 상품의 매출은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본격화되자 인구 대국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탈중국하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신설 범인 수는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려와 달리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제외한 유럽, 동남아, 아시아, 미국, 러시아, 중동, 중남미와 아프리카에까지 손을 뻗치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약 20년간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25% 내외로 2위 수출국인 미국보다 항상 2배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대중 수출 비율이 19.4%까지 떨어지면서 2004년 이후 19년 만에 20% 아래로 내려간 반면 대미 수출 비율은 17.9%까지 올라 격차가 크게 좁혀진 상황입니다. 최근 대중 수출 감소는 미중 갈등, 반도체 불황, 중국의 경기 부진과 내수화, 정책 및 중국에서의 한국 상품 불매 등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는데 그에 대한 대체지로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우연히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대중 수출이 2018년 1,621억 달러, 약 214조 원에서 2022년 1,558억 달러로 뒷걸음질하는 동안 대미 수출은 727달러억에서 1,098달러억로 51% 늘었습니다. 세계화되고 있는 한류의 영향력을 얻고 빠르게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시장에서 기회를 찾은 기업들의 결단력과 순발력을 마케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성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성과 중 몇 가지의 예를 대략 보면 현대차 기아는 2016년 중국 시장에 자동차 178만 대를 팔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2017년 이후 판매량이 급감해 2022년에는 34만 대로 수직 하락한 상태로 거의 5배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웬만한 회사 같았으면 무너질 위기였지만 현대차는 중국에 투자할 비용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미국 등지의 제3의 시장과 고급화 전략으로 마케팅을 펼치면서 세계 3위 생산국으로 올라섰습니다. K식품의 대표격인 CJ도 한알령으로 중국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CJ그룹의 미주 사업 매출은 2017년 1조 1,698억 원에서 2022년 무려 8조 2,854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20%이던 중국 활동이 막히자 하이브 SMYG, JYP 같은 회사들은 중국 대신 미국과 유럽 등 시장을 개척해 사상 최대 실직을 올리면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볼식시켰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후 중국은 경제와 무역을 정치 죄교직 지렛대 삼아 많은 나라를 상대로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지목해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시장을 걸어 잠그면서 곧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휘청일 것이고 따라서 한국을 더 쉽게 길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국내외의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 경제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도 다른 글로벌 지역으로 방향을 바뀌 만회하면서 한국 기업의 생존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중국은 실패한 목리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에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정서는 변하고 있다고 WSJ 평가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주중국 미국 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시장이 전 세계 상위 세계 시장이라고 대답한 미국 회사의 비율은 45%였고 중국에서 향후 5년간 사업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 배경에는 2020년부터 부쩍 늘어난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매력이 줄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사업의 진로를 고심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중국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6월 9일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 기업에게 기회의 땅이 아니다고 한 블룸버그는 이 같은 탈중국 움직임이 최근 수십 년간 한류, 화장품, 패션의 문화적 영향력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 크게 배딩해온 한국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서 큰 변화, 시체인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와 멀게는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 중국의 보복,
가깝게는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경기 부진과 공급망 훼손, 특히 정치적인 리스크에 휘둘리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사업 재정비와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생존력이 강하고 미래를 보는 직관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이탈이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엑소더스의 기폭제가 됐다면서 D는 중국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한국을 건드린 결과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20년간 살면서 마케팅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해온 한 한국인 사업가는 블룸버그의 차이나 리스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무원이 일주일에 3번씩 공장에 찾아와 온갖 트집을 잡으니 가동이 중단되기 일쑤다고 불만을 얘기했고, 지난해 중국에서 국내로 공장을 옮긴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기가 갈수록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드 사태가 터진 후 중국 환경당국이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는 탓에 공장 가동이 자주 멈추고 있고, 인건비는 2012년보다 60% 이상 급등하면서 2019년까지 연평균 3천억 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500억 원으로 급감했다는 리스크에 미국의 제재로 공급망 불안까지 겹쳐 중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탈중국이 기폭제가 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오죽급했으면 연일 한국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전과 달리 투자 설명회를 한국에서 열며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그저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21년 12월 조사에서 국내 131개 기업 중 86%가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한 데서도 이런 분위기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가장 큰 우려 원인으로 꼽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미중 무역 갈등 강화된 환경 규제의 높은 생산 원가 등을 문제가 있는 요인으로 거론했습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3위 290억 달러에서 지난해 산업연구원 조사에서 현지 기업들이 중국 철수를 고려하는 이유로 생산 비용 상승 38%, 경쟁 심화 22%, 미중 갈등 16%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의 인건비가 오래전에 비해 몇 배가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이고, 특히 인도나 베트남보다는 인건비는 비싼 편이지만 일단 그들보다 기술력이 있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데다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생산 단가상 유리한 면도 있는 장점이 있는 면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 기업하고 싶다는 기업인들이 아직 적지 않지만 실제 중국에서의 현실을 접하고는 중국 정부나 중국인의 목리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한국 기업이 많다고 코트라나 중국 한인상공회 관계자는 말합니다. 그런 중국의 탈중국의 영향을 받아 위기론까지 나왔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을 어렵지 않게 넘겼듯이 탈중국은 중국이 당황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대 관련된 일본 기업들이 인터뷰에서 세계 1, 2위 기업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는가? 위기에 강한 한국입니다.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삼성을 선택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한국에게 크게 밀릴 것을 우려한 시진핑 정권이 뒤집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간 인도 시장에서 삼성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던 샤오미가 대타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업체 500여 곳이 비슷한 일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가 갑자기 왜 이런 선택을 했고 한국 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인구 14억 명 정도의 세계 1, 2위 국가입니다. 양국의 GDP는 1980년대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5배 차이로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인도는 2014년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5년간 4천억 루피 524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폰 등 전자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매출 증가분의 4에서 6%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삼성이나 폭스콘,
그리고 샤오미 등이 인도에 본격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부터입니다. 2014년 인도에 진출한 샤오미는 이듬해 폭스콘 공장에 35억 달러를 투자한 후 현지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3년 만에 판매량 1위로 오른 바 있습니다. 삼성이 장악한 글로벌 시장을 빼앗기 위해 저가 공세를 펼쳐왔던 것입니다. 샤오미 전체 수입의 49%는 중국 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중 중국 업체들이 가장 중점을 둬던 나라는 인구 대국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약 11억 명의 무선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50억 기가바이트의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초대형 시장이며 작년 한 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됐지만 인도 시장은 무려 18%나 성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인도의 샤오미는 1,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7개 제조 공장을 세워 매 초당 3대꼴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스마트폰 업체로 확대할 경우 인도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긴 상황입니다. 인도에는 약 10만 개의 휴대전화 소매점이 있는데 중국 브랜드가 약 6만 개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인도의 대중 무역 적자는 커져만 갔습니다. 인도는 올해 1분기 중국에서 270억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했지만 중국에 대한 인도의 수출 규모는 48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놀라운 사건 하나가 터졌죠. 카슈미르 동쪽 접경지역 라다크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위챗이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ZTE 등 중국 통신업체를 몰아내려고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올해 초 샤오미의 세금 탈루를 지목하며 1천억 원, 65억 루피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불법 해외 송금 혐의로 9천억 원, 555억 루피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가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은 외국 업체에게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금액을 송금했던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중국 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송금했던 것인데 위반 사실이 확정된다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의 부정행위는 샤오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5월에 비보와 ZTE 사무실 48곳을 수색한 결과 탈세와 자금 세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총 매출 158억 달러 중 거의 50%를 중국에 불법 송금한 것이 발각됐고 인도 당국은 비보와 연관된 119개의 은행 계좌에서 760억 원을 압수해버렸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비슷한 혐의로 중국 스마트폰 기업 오포에게도 7천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매겼습니다. 이 밖에 화웨이, 알리바바 등 500개 중국 기업이 조사 대상으로 찍혀 중국 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 시장을 잃을까 보복성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중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의 이미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샤오미가 보증기간 내 휴대전화 결함 수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중국 업체 중 일부는 인도에서 철수 선언을 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아너가 인도 철수를 결정했는데 아너는 화웨이 그룹이 운영하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를 판매했던 업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는 중국 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8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인도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150달러, 20만 원 미만의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려 한다는 보도를 긴급 뉴스로 타진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샤오미, 리얼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이 대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인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가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이 중 중국산이 80%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샤오미는 18만 원대 폰을 출시하며 인도 시장을 노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조치로 샤오미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연간 14% 정도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시나파이낸스 등 중국 언론을 통해서도 대서특필되며 큰 충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샤오미의 주가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대다수 모델 가격이 $150를 넘긴 삼성폰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내 삼성전자 폰의 평균 판매 가격은 $250를 기록하며 상위 5개 브랜드 중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 것도 이유입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ASP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해 2분기 $213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미 인도 사람들도 중국산 초저가폰 구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폰에 대한 저질 품질을 확인한 것도 구입을 꺼리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2분기 인도에서 샤오미 점유율은 무려 9%나 떨어진 19%를 기록했고 삼성은 1%포인트 올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670만 대를 팔 동안 샤오미는 700만 대 정도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삼성은 중저가 모델과 갤럭시 S22 시리즈 등 프리미엄 폰 모두에서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전년 동기 대비 163%나 증가한 5G 폰 시장의 확대입니다. 올 2분기 인도의 5G 폰 판매 비중은 전체 스마트폰의 29%를 차지했습니다. 1100만 대의 5G 스마트폰이 평균 $377에 출하된 것입니다. 그런데 5G 폰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6%를 돌파하며 1위를 기록했고 샤오미와 리얼미, 오프 등 중국 업체들은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내년 인도 시장에서 5G 스마트폰 판매가 절반 이상으로 올라설 것이라 예견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가 중국 업체를 버리고 삼성을 선택하자 중국 내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인도 2위 통신업자 에어텔이 삼성전자 5G 장비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설립된 에어텔그룹은 전 세계 무선 가입자 약 4억 9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 업체로 17개국에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삼성은 에어텔을 매개로 타 지역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어텔 CEO는 우리는 인도의 5G 혁신을 주도할 준비가 됐다며 삼성전자의 초고속 서비스 역량을 활용해 함께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존 에어텔의 통신 장비를 제공했던 업체는 중국 화웨이와 ZTE였습니다. 2020년 초 에어텔은 화웨이의 5G 장비를 염두에 두고 테스트를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20년 국경 분쟁 후 중국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고 작년에는 5G 시범 사업에서 원천 배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반중 노선에 에어텔도 결국 삼성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지난 2일 5G 주파수 할당 경매를 완료했는데 인도 현지 통신사 세 곳은 약 25조 원, 7조 5천억 루피를 주파수 구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업체 릴라이언스 지오가 14조 6천억 원을 투자했고 에어텔은 약 7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에어텔에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도 내 1, 2위 업체 모두에게 통신 장비를 제공하게 된 상황입니다. 삼성은 인도가 투지에서 4G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인도 1위 통신업자 릴라이언스 지오와 손잡고 4G 장비를 공급했죠. 결국 삼성의 기술력으로 4G 사용자 수는 7억 9천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릴라이언스 지오 또한 5G에 있어서 삼성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10월부터 한 개 도시에 5G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인도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보도는 중국에도 퍼져분노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삼성이 화웨이와 ZTE를 밀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한 경험이 있어 이미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중국 업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판매에도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생산 능력은 연 1억 2천만 수준입니다. 삼성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7천만 대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약 3분의 1을 인도가 담당하는데 이는 중국 업체 퇴출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스마트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타 산업으로의 확대입니다. 이미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는 자동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창청자동차는 GM 인도 공장 매수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GM 공장을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었지만 기한 내 인도 당국의 승인이 내려지지 않아 결국 포기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게 호재라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